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2. 아시아판 나토의 탄생은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특히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방력과 우리의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무기야 원래 옛날부터 뛰어나긴 했지만 예전부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대륙으로 미친 듯이 팔려나간 글로벌 방산 최고 히트작 K9 자주포를 제외하곤 사실상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커다란 실적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약 5년부터 6년 동안 그랬던 상황이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원래 주력이었던 육군 무기들만 팔려나간 게 아니라 그런 K9 자주포 및 K2 흑표 전차에 더해 군함부터 최신형 잠수함들 그리고 이제는 전투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고 그 와중에 천궁이나 현궁과 같은 미사일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무슨 글로벌 무기 종합 백화점도 아니고 육해공군용 모든 무기들을 아주 절찬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의 수준이 이제는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독일과 같은 전세계 무기 제조 최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슨 무기를 수출하느냐 만큼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개발되는 모든 무기를 전부 다 수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사일 전력인데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 중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나 삼성 정도의 위치나 자동차 시장에서 포르쉐나 페라리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천궁2의 경우 꾸준히 조금씩 수출을 이어오다가 올해 초에는 아랍에미레이트를 대상으로 무려 4조 원어치나 한방에 수출해버리는 대기록을 세웠고 또 그러자 옆 나라 사우디도 1조 원어치나 사갔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크게 유명세를 탄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에 비해 그 성능은 더 뛰어나면서 가격은 절반값도 되지 않아 그 한국 특유의 가성비 치트키가 적용된 최고의 무기인 현궁2 역시 작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현재 많은 유럽 국가에서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귀염둥이들이고 우리 미사일 무기들 중 대장은 그 이름부터 포스전은 바로 현무 시리즈입니다. 그런 현무 미사일 중 최종 보스격에 속하는 현무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겹도록 각종 기사와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보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그냥 전세계 통틀어서 현존하는 모든 재래식 무기들 중 가장 비정상적으로 강한 미사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우리 홍길동의 서름처럼 우리도 핵을 가지고 싶었으나 핵을 가지지 못한 우리 국방부의 분노와 서름이 응축되어 탄생시킨 그냥 변태 수준의 가분수 미사일이 바로 현무사인데 이미 이 정도만 해도 핵 아닌 핵무기라고 해서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바로 현무사입니다. 게다가 혼자 무려 800km를 날아가서 가로 세로 1m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동안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거의 가로 세로 10cm에 가까운 정확도로 표적의 중앙을 정확히 때려버리는 컴퓨터 수준의 정확도까지 가진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현무사 미사일은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체결한 한미 미사일 조약에 따라 사거리가 300km가 넘는 미사일은 수출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유인데 사실 그런 조약이 없더라도 현무사 같은 무기는 거의 방어가 불가능한 워낙 강력한 무기인데다 예를 들어 방파제가 그 현무사를 대량으로 사갔다가 그걸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사용해버린다면 우리로서는 사실상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의 손에 아주 잘 드는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그 한미 미사일 조약이 없었더라도 현무사 같은 전략 무기는 절대로 타국에 수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래서 일본은 현무사의 파괴력이 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중국도 이게 북경과 상해 모두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거리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 불편해하며 북한의 경우도 사실상 이게 단지 평양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정은이가 땅 속 아주 깊은 곳에 만들어 놓은 지하 기지까지 그냥 한 방에 뚫고 들어가 공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일명 벙커버스터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 모두는 작년에 현무사의 그 무시무시한 성능이 공개되었을 때 매우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불편함이 매우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우리 국방부가 현무사의 차세대 버전인 현무 5의 재원을 작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개해버렸는데 그 수치들이 조금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현무 5는 단거리형과 장거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거리형의 경우 약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형의 경우 그것의 2배에 달하는 약 6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 300km 또는 600km짜리 미사일은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정도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아주 많으며 우리 현무사의 경우만 해도 무려 800KMH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공개된 현무 5 미사일의 경우 최대 탄두 무게가 무려 8톤이라는 점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8톤 맞습니다. 일단 이런 군사무기나 밀리터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미사일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탄두의 무게가 8톤이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행성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지구에서는 8톤짜리 탄두로 만든 미사일은 없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런 어처구니 없고 무모한 짓은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심한 화력 부족 증후군을 앓고 있어 늘 갈증나고 괴로운 우리로 하여금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중2병을 앓고 있는 무슨 사춘기 반항아도 아니고 우리 착한 국방부도 자꾸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누가 너희 집은 몇 평이야? 하고 물어보는데 응, 우리 집은 58,000평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탄두가 8톤이 됩니까? 무슨 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서운 건 그 58,000평짜리 8톤 탄두가 말장난이 아니라 지금 국방부에서 만들고 있는 실제 무기라는 점입니다. 가끔 북한 열병식에서 보이는 저 엄청나게 커다란 ICBM, 즉 북한이 보유한 가장 커다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된 탄두가 보통 2톤 아주 무거운 것이 3톤 정도 합니다. 러시아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도 또 미국 미사일 경우도 탄두가 4톤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두의 최대 한계를 4톤 정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국방부가 8톤짜리 탄두를 세계 최초로 장착시켜 이번에 그 한계를 뚫어버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겉으로 봐서는 막 무모하게 생각 없이 뭘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또 엄청나게 치밀한 계산 끝에 진짜 똑똑하게 스텝 밟아가며 진행시켰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 현무 5 미사일의 8톤짜리 탄두의 경우도 단지 지구에서 가장 큰 머리를 가진 가문수 미사일을 만들어 거기에다 그냥 무식하게 화약을 꽉꽉 채워넣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다탄두라는 것을 실을 예정입니다. 다탄두란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탄두가 하나의 탄두 안에 장착된 방식인데 이걸 사진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뾰족하게 생긴 애들이 탄두들인데 저런 게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탑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 각각의 탄두가 다 각기 다른 용도 및 기능을 가진 탄두로 채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다양한 탄두와 성능을 지닌 미사일 12개를 한꺼번에 쏘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격을 단 한 발의 현무 5 미사일 발사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탄두를 같은 무기로 채워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농담삼아 하는 말이 아닌 진짜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 5의 탄두를 모두 공중에서부터 멀리 퍼지며 넓게 뿌려지는 확산탄으로 채워 공격할 경우 무려 축구장 200개의 넓이를 일시에 불바다로 만들어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산탄이 아닌 순간 폭발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고폭탄을 장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100층짜리의 콘크리트 건물을 현무 미사일 단 한 방으로 완파의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8톤짜리 탄두라는 것은 그걸 운영하는 쪽의 의도에 따라 온갖 종류의 다양한 공격을 적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천후 지옥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무기를 얼마 전 우리 국방부에서는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발표했으니까 아마도 그건 이미 진작에 개발이 다 완료되어 국방부 지하 비밀 창고 어딘가에 현재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뜻이겠지만 어찌되었던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무서운 무기를 서둘러 개발해서 늦어도 2030년까지 배치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고는 하지만 한방의 축구 경기장 200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의 현무 정도 무기라고 한다면 또 화력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 없는 욕심쟁이인 우리 국방부의 스타일을 볼 때 그런 무기를 약 10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건 핵무기를 대체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무기를 못 갖게 하니 기어코 이런 변태적인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갖고야마는 우리 국방부에 그 근성에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내며 하루빨리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이 현무 5의 개발을 마무리해서 핵은 없지만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대한민국이 어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라는 조직을 설정합니다. 그동안 외교가에 소문으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러시아 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인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 후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안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안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을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에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 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의 겉으로 한국이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기에 이르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연구 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에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군도 국가에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국가 쿼드 참여국는 중국의 위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재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회색이 짙어지자 도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꼴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중국의 코를 납작 누를 수 있는 거대 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